총선결과 어떻게 나오든 간에 감당할 수 있는 어떤 재정의 능력을 봤을 때 네. 지금 PF 문제가 가시화되는 것들을 맞게 역부족인 게 지금 지표들이 실제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 타임이 한 번은 올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우리가 밟고 이렇게 좀 업되는 순간이 그 뒤부터가 이제 거기가 꼭지가 아닐까. 그게 이제 2032년과 요 사이에 중간에 벌어질 일이죠. 말씀 주신 상황, 시장이 제가 볼 때. 네네. 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한 번도 틀리지 않는 한 번도 교수님 모시고 네, 최근에 부동산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작년도는 특례보금자리론 때문에 그렇다고 그렇죠. 치고 네. 올해는 그 신생아 보금자리론이 있으니까 영향을 미칠 거라고 했지만 실상 그렇게 크게 영향은 안 미치는 것 같고 작년 대비. 맞아요. 자, 그러면은 확실히 서울은 네.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네, 버티고 있습니다. 예. 서울 불패인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서울 불패가 진행 중인 거로 좀 착각할 수 있는 분위기예요. 네. 분위기고 그런데 이제 작년 올해만 보면 거래량이 늘었다. 네. 전세가가 상승했다. 부동산에서 전통적으로 상승 요인으로 해석되는 거죠.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생각하시게 뭐냐면 기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40점에서 50점 오르면 상승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기준이 그래도 7, 80점은 돼야 어느 정도 공부한다 이러잖아요. 그쵸. 그런 것처럼 그 수준이 됐을 때 85점, 뭐 90점 갈 때 이게 아주 완벽한 상승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기준적으로. 근데 우리가 지금 착시 현상을 일으킨 게 뭐냐면 평소의 거래량 대비 지금 반토막 수준이거든요. 네. 평소의 개념이라는 거는 가격이 변동성이 많이 없을 때 이게 안정적일 때 비교죠. 네. 그리고 이 수치를 넘어선 수치가 됐을 때 상승 곡선을 가고 이어지는 구간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지난 이제 7, 8년, 10년 동안의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 당시도 물론 간혹 가다가 평균 거래량 이하로 떨어진 적은 있어요. 근데 지금은 평균 거래량의 반토막 수준. 그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그것보다도 더 내려갔다가 올라온 상태예요. 거래량이? 네, 그러니까 시계열로 길게 보면은 네. 이건 착시 현상인 거죠. 제가 보는 관점에서. 그리고 이제 가격 수준을 봤을 때 거래량이 적다는 얘기는 뭐예요? 살 사람이 줄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이제 이런 또 표현이 있죠. 전세 가격이 상승하면 매매 가격 밀어 올린다. 네네. 여기서 이제 주의할 게 그거죠. 기준점.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을 올리려면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이 한 80%, 최소한 75% 됐을 때 네. 앞으로도 상승할 거라는 기대감이 많은 사람들이 많고 심리가 네. 그리고 실제로도 뭐 입주 물량이나 뭐 착공 물량이나 이런 어떤 전체량이 앞으로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시장에서 판단됐을 때 이게 쭉 밀어 올리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그거하고 다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 내용이 다 정반대의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저 효과로 인한 착시 효과. 네. 그리고 전세 가격의 비율은 말씀드린 7, 80인데 지금 서울이 강남 같은 경우는 50%다 이하거든요. 네. 강남사고는 50% 이하고 나머지 21개구도 거의 50%대에서 멈추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전에 저 서울 막 올라갈 때 다른 지역도 비슷합니다. 유사한데 패턴이 그때 한 70% 넘고 85%까지 사이에서 움직였어요. 네. 밴드가. 근데 거기랑 그럼 갭이 좀 생기지 않습니까? 20에서 25%? No. 그 갭에 대한 가격이 100원짜리일 때하고 300원짜리일 때하고 그 볼륨이 그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볼륨에 대한 이자나 원리금 부담 상환액이 계산을 하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계산하니까 현재 서울시의 임금 근로자나 자영업자의 어떤 소득 부분 비슷해요. 그 부분에서 그 수요, 그 가격을 받아줄 분들이 상당히 거의 없는 상태예요. 근데 그분들이 100% 안정적이지 않잖아요. 여러 가지 뭐 사업도 하다 보면 그 부분이 갭이 5에서 한 8%밖에 안 남았더라고요. 네. 그 얘기 뭐냐면은 거의 다 소진된 거예요. 실제로 지금 서울 거래량 늘어난 걸 보면 지방도 마찬가지고 광역시도 9억 이하가 거의 60% 70%예요. 예전에 그렇지 않았거든요. 네. 상승기에는 9억 이하가 50% 정도 차지했어요. 9억보다 초과된 것들이. 네. 지금 완벽하게 9억 이하가 대다수고 거기서 또 6억 이하가 또 많습니다. 거래가? 네, 그 가격대 수준이.
늘어났다는 것도 기준점에서 약하지만 그 늘어난 양의 안의 구성도 6억 이하 분들이 30-40%예요. 예전에 그게 20-30%밖에 안 됐거든요. 그게 뭐냐면 다운사이징을 한 거예요. 수요자들이 말씀드린 대로 가격 볼륨이 높으니까 부담액이 늘어나잖아요. 네. 부담액에 맞춰서 주택을 찾다 보니 6억 이하가 맞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가 많은 게 9억 이하 서울 기준으로 9억 이하가 더 네, 많다. 비중이 더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건 그러면 9억 초과에 뭐 12억, 15억 이 부분은 거래가 좀 없다라고 판단할 수 있잖아요. 실제로 서초구, 강남구 이 두 개구는요. 네. 거래량에 비해서요. 거래량은 계속 감소 추세인데 매물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이 이제 조명이 많이 안 됐잖아요. 네. 그 부분들을 판단하시면 제가 보는 시장 상황은 그렇습니다. 이미 좀 집을 여러 개 갖고 있거나 네. 투자의 개념으로 강남이나 이런 데 투자하신 분들은 네. 일단 앞으로의 기간에 따른 자본시세 차익 상승 여력보다 조정을 거쳐가지고 나의 차익 실현이 발생하는 구간이라고 할지라도 차익이 감소하겠구나, 그러니까 내려가겠구나라고 판단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물건들이 늘어나겠죠. 팔려고. 가격 상승 지표가 뜬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강남 4구뿐이 아니라 서울시는 다 지금 매물량이 다 늘었거든요. 서대문구가 조금 줄었어요. 입주 물량이 없다 보니까. 네. 그러면은 거의 25개구 중에 23, 4개구가 매물이 계속 늘고 있고 거래량은 치고 못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그럼 이 갭이 결국은 아시는 바와 같이 고금리 상황이 쉽게 미국이 아직도 뭐 확정을 안 줬잖아요. 네. 그럼 이건 유지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센터님도 아시는 것처럼 금리 인상을 하고 나면 그 여파가 시장에서 확실히 나타나는 건 한 1년에서 1년 반 뒤잖아요. 딱 지금 이제 20점부터 시작된다고 봐요. 그래서 하반기로 들어가면서 정부가 여러 가지 연착륙식 쓰겠지만 시장 상황이 그걸 못 버틸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 주신 신생아론이 제가 생각한 이 정도의 수준의 힘도 아니라 더 낮아요, 지금. 그 체력이랄까? 경제를 하는 펀더멘탈이. 원래 생각하시던 거에 비해. 네, 그래서 제가 작년인가 여기 올 초에 나왔을 때 말씀드렸던 게 특례보금자리론이 100이라는 효과를 보였다라면 네. 금액으로 따지면 50% 정도 나오잖아요. 네. 50조에서 한 여기는 26조 9천억이니까 반 정도 효과가 있겠다. 그러나 가격이 너무 올라간 수준이라서 네. 그 부분이 또 심리를 다운시키니까 그 효과가 더 떨어질 수 있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실제로 지금 그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볼 때. 사람이 만드는 거기 때문에 심리의 반영이라는 측면에서는 네. 부동산 가격이나 주식 가격 변동의 흐름이라는 게 비슷할 것 같아요. 부동산이 전형적으로 상승하는 그 어떤 자산시장 흐름을 보여줬던 건 2013년, 14년, 15년 그때인 것 같더라고요. 전략정보도 맞죠. 네, 거래량이 쫙 늘면서 맞습니다. 예. 주가 가격이 쫙 올라가는. 같이,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주식이란 일반적인 자산 가격은 가격이 올라가면서 점점 그 거래량이 늘거든요. 그렇죠. 예, 상승기에. 예, 거래량이 늘면서 가격이 올라가고 그렇죠, 가격이 맞습니다. 올라가서 또 거래량이 늘고 맞습니다. 이게 이제 선순환이 되면서 이렇게 되면서 가격 고점을 향해 가는 건데 이번에 말씀하신 대로 보니까는 가격은 올랐으나 거래량은 줄어서 많이 줄었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호가 갭이 다른 자산하고 다르게 네. 한국 부동산의 호가 갭이라는 게 제가 이 부동산 이 대담을 하면서 봤던 것 중에 좀 충격적인 게 호가 갭이 너무 크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으로 따지면은 삼성전자 지금 8만 원인데 팔자는 8만 5천 원, 네. 사자는 7만 원. 뭐 이런 개념인 것 같더라고요. 네. 갭이 엄청 큰 거예요. 그래서 바람이 어떻게 부느냐에 따라서 밑에 있는 사람이 이 갭을 극복하고 사면 상승장, 추격하든지 네. 맞아요. 아니면 이 사람들이 뭐 팔면은 네. 하락장. 그렇죠. 네. 네, 그런 흐름인데 네. 제가 왜 매물이 늘었을까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냥 자금 시장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 가격이 다시 오르니까 지난번 고점 21년도 22년도 네, 고점에 못 최고점. 팔았던 분들이 물량을 내놓는 것 같아요. 특별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십니다. 서초 강남에 물량이 많았다는 거는 네네. 그 고점 부근으로 다시 올라오니까 자 오케이 고점은 얘가 예전에 한번 받고 이 맞습니다. 가격 근처면 나는 팔 의향이 있어. 그 차익 실현이 됐죠. 네, 차익 실현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매물을 내놓는 분은 무슨 뭐 대출을 많이 받은 뭐 영끌 예, 시대. 영끌이라든가 갭 투자 이 개념이 아니라 네, 맞습니다. 그 다주택자들이 내는 거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그 들어요. 비중이 7-80%입니다. 아, 정확하게 7, 보셨어요. 80%예요. 느낌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예, 느낌으로. 그러니까 저는 이제 데이터를 많이 보니까 예. 그럼 그건 간단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밀려가지고 이렇게 낸다 뭐 이런 것들은
그 지역에 임의 경매나 임차권 등기 설정 지표를 체크를 하면 되거든요. 돈을 못 들려줘서 전세 보증을 못 들려주니까 경매로 갈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니까 놀라니까 빨리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싸게. 그 비중을 체크하면 되는데 그 비중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한 10%에서 15% 포션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미 갖고 있는 다주택자들 중에 네. 미래에 대해서 이 정도면 나는 차익 실현이 더 낫겠다라고 판단한 분들이 지금 내놓는 추세가 맞습니다. 제가 네. 보는 관점은 데이터상은 그렇게 나와요. 네. 네. 지금 물량은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벌써 2년째 잠시 쉬어가는 구간 주식으로 말하면 그것들은 있었어요. 이제 정부가 1.3 대책을 발표했을 때 네. 그러니까 일단 매물을 들여드는 거죠. 왜? 더 올라가- 호재가 나왔으니까 좀 보고 팔려고. 더 올라가. 그 기간이 또 신생아도 이번에 발표했잖아요. 네. 이때도 조금 빠졌다가 지금 다시 그러니까 선이 이런 식이요. 쭉 매물량이 늘어나다가 네. 쭉 빠졌다가 추세선은 계속 상승이에요. 이렇게 네. 빠졌다 좀 이 상태입니다. 특히 요즘 3월 들어서요. 갑자기 추세선이 이렇다 그러면은 요 라인을 가야 되는데 얘가 이렇게 치고 갑니다. 그래서 제가 유심히 보고 있어요. 2월, 3월에 갑자기 이 선이 툭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도 늘어나 있는데 그렇다고 거래량이 받쳐준 것도 아닌데 네. 더 늘어나는 건 뭐예요? 경제 펀더멘털이나 여러 가지 볼 때 팔고 싶은 욕망이 많은 분들이 더 생긴 거죠. 그럼 우리가 판단되죠. 공급이 많으면 당연히 가격 조정이 오겠죠. 근데 이게 이제 주택이라는 게 사용 효용성이라는 게 있어갖고 네, 네. 그 옷 재고하고 틀리게 만약에 맞습니다. 지금 말씀한 이거 사실 따져보면 우리가 이제 생산물 제조물 그렇죠. 기준으로 보면 재고 증가가 있어지는 거잖아요. 완전 증가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맞아요. 가격이 상승하니까 네. 많은 사람들이 이 가격에 팔면 좋겠다고 생산을 많이 해서 재고를 늘린 거나 똑같은 형국인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이걸 제조업으로 네, 환원시켜서 네, 보면 네, 저희가 네, 이제 네. 주식 개념으로 맞아요.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은 이렇게 재고가 늘으면 우리 이쪽 생산물은 재고가 늘어서 안 팔리면 가격이 다운되죠. 세일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옷 같은 경우는 네. 반값 세일을 하고 네. 뭐 80% 세일을 하고 그렇죠. 떨이 세일을 하는 땡처리하고. 거예요. 땡처리를 하는데 네, 네. 부동산은 이 가격 이하는 절대 안 팔아. 이런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강하죠. 네. 예, 내가 왜 그러니까 그 고점이 내 본전이고 원래 자산가에 그런 게 있거든요. 고점이 내 본전이고 원래 내 돈이고. 예, 맞아요. 떨어지면 내가 손해 봤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내가 3억 주고 샀는데 12억을 찍었으면 12억이 12억이 고점은 내 맞아요. 본전이지 맞아요. 10억에 살면 난 손해야. 손해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건 갑자기 경기가 어려워진다거나 뭐 IMF 같은 게 온다거나 그렇죠. 2008년도 리만 사태 오면 큰일 났어. 이제 난리 났어. 이러면은 갖다 뿌리지만 그때 정신 차리죠. 예, 지금은 뭐 그렇게 불안한 상황이 아니니 물량을 그 밑에 호가에다 던지는 세력은 거의 없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이제 거의 정점에 전 다 왔다고 보는데 네. 일단 PF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게 네. 아마 4월 15일 이후에 선거도 끝났겠다. 음. 그러면 이제 시장 논리로 가잖아요. 네. 정치 논리보다는. 근데 시장에서 봤을 때 총선 결과 어떻게 나오든 간에 감당할 수 있는 어떤 재정의 능력을 봤을 때 네. 지금 PF 문제가 가시화되는 것들을 맞게 역부족인 게 지금 지표들이 실제로 나타나고 있어요. 정부가 막 힘을 써가지고 뭐 85조 네. 뿌리고 몇 조 해가지고 캠코에다가 그 부실 자산 갖고 있는 회사들 걸 갖다가 공매 처리하려고 770건을 공매를 붙였는데요. 네. 추가적으로 보통 한 해에 캠코에서 네. 공매를 이렇게 부동산에 관련된 부지나 그 사업장을 갖다가 매각하는 게 한 200건 수준이에요. 근데 700건을 던져놨다. 지금 몇 개월 안 됐잖아요. 아, 올해요. 네. 700건을 던졌는데 경이로운 건 또 뭐냐면 12건만 거래가 됐어요. 공매 중에. 어마어마한 일이죠. 1.5%예요. 그럼 나머지 현장들은 이제 여러 가지 딜하면서 다우닝 현상이 벌어지겠죠? 아, 그러니까 네. 주택에서는 네. 선발로 때려서 파는 사람은 없지. 손절매 개념으로. 없지만. 손절매는 아니지만 네. 때려서 파는 사람이 거의 안 나오겠지만 그렇죠. 이쪽 물량에서 나오네요. 이게 시작됩니다. 이 공매 물량과 정확하십니다. 경매 물량과 네. 이렇게 예를 이런 들어 것들이- 상업용 부동산, 뭐 그렇죠. 이렇게 네. 상업 세력들이 어쩔 수 없는 거, 뭐 맞아요. 지식산업센터 지상 이런 거, 뭐 프로젝트 파이낸스, 이런 거 프로젝트 파이낸스. 도처에 많잖아요. 이게 이제 가시화되기 시작하면 심리가 터닝 포인트가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매수자들은 더 다운이 되는 거죠. 이거 거품은 맞았네 이런 생각을 할 것이고 거래량도 안 받치는 건 봤으니까 조마조마한 것 같지만 네네.
언론하고 주로 시장 친화적인 분들이 자꾸 펌핑을 해서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거라고 봐요. 정부도 연착륙 정책이 활성화 정책이라고 하지만 네. 힘을 쓰는 것 같은 모습만 보이지 거래량이 안 붙잖아요. 그럼 얘기는 끝난 거죠. 속살이 보인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러면 4월 15일 감사보고서가 나오면 PF 현장의 부실도 가시화될 수밖에 없고 네. 태영이 지금 자본 잠식 들어갔잖아요. 뭐 저보다 이쪽 분야는 더 잘 아시니까 그럼 뭐 거의 정리잖아요. 엄밀히 보면 회생하기 힘들면 그럼 덩어리를 봤을 때 지금 회생 대책이 안 나와요. 기업 구조 개선 계획서가 제가 알기로 4월 11일 날 원래 제출인데 네. 벌써 미리 한 달 연장해 달라고 그랬어요. 법적으로 한 달 연장할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회계감사 거절을 받았어요. 태용 자체가. 네네네. 뭐 저 정도 되면 이 그렇게 되죠. 자체가 영속 기업이 가능성이 없다는 거죠. 맞죠. 정확하죠. 네. 그럼 그거는 정리 수준이라 그러면 그건 우리가 말씀 주셨던 땡처리 할인 세일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뭐 성수동 부지 같은 입장에서 거는 빨리 해줘야 되니까. 그렇게 되겠죠. 그런 과정으로 가를 회사들이 똑같은 방식으로 그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또 큰 회사 두 개가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자본 잠식이에요. 시뮬레이션 돌려보니까. 그러면 4월 15일 이후에 그런 부분들이 작은 뭐 중견건설업자들도 부도가 나는 것도 정리가 되는 것도 있겠지만 공매에 걸쳐서 지금 정리하는 중이잖아요. 재구조화 과정을. 네. 여기서도 지금 1.5%밖에 성사가 안 되니 재구조화 작업이 이게 될 때 정부가 돈을 투입하겠다는 거거든요. 이 돈이 들어갈 데가 없잖아요. 움직여야 뭐 지원해 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새마을금고하고 저축은행도 최근에 오늘인가 어제 지금 현장 감사 들어갔잖아요. 네. 현장 감사 들어간 이유가 이게 연체율이 점점 높아지는 거야. 네. 정부가 그렇게 힘을 썼는데도 시장에서 못 받쳐주는 거예요. 실제 안에서. 그러니까 말씀 주신 현장들은 지금 많이 힘들어하고 있고 개인들은 자기가 갖고 있고 우리가 영끌이나 이런 걸 힘든 분들은 비율이 적지만 나머지 분들의 입장에서 그럼 미래를 봤을 때 이거 분위기가 이거 한번 잘못되면 몇 년 더 갈 수 있다라는 시나리오도 있잖아요. 그럼 자산을 가진 입장에서 주식이 어느 정도 차익 실현 뭐 손절이라고 그러나요? 손절이 아니고 뭐 익절? 네, 익절. 이걸 잘해야지 잘하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부동산의 속성이 암만 장기성이 있다고 할지라도 지금 시간이 꽤 됐잖아요. 벌써 2022년 말부터 3년 말 2년째 넘어가잖아요. 근데 시장이 어때요? 말씀 주신 대로 고점 봤는데 못 가잖아요. 근데 지금 시장상에서 다른 변수들이 좋은 게 특별히 없잖아요. 반도체 하나밖에는. 네네. 그러면 판단 다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론은 매물이 늘고 있는 거고 이것이 결국은 4월 15일 끝나고 뉴스에서 그런 것들이 좀 나오기 시작하면 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결정적인 건 이 금액이 조금 더 치고 갔다 그랬을 때 현재 고금리 다운을 하더라도요. 저번 시간에도 말씀 나눴던 그 DSR 있잖아요. 스트레스 네. DSR. 네. 그게 내년부터 또 들어가잖아요. 그럼 우리 국내 부동산 시장은 금리는 여전히 고금리가 되는 거예요. 주담보 대출은. 네, 그러니까 이제 대출의 총량이 DSR 네. 때문에 덜 나오게 되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 증시학도 TV에서 제일 중요시하는 게 시중의 총 통화의 공급량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자산 가격은 결정된다. 맞습니다. 이런 네. 얘기가 네. 공급량이 확 줄어드는 거죠. 유동성의 공급량이. 긴축 들어가는 모습을 나오니까 네. 그럼 시장에 그게 호재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더 올릴 수도 없는 가계부채 문제점도 안고 있고 지금 뭐 한국은행 총재님이 머리가 많이 아프신 걸로 알고 있고 제가 봐도 이거 사면 초과잖아요.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하신다라면 제가 볼 때 큰 조정이 없이는 이 시장에 다시 베이스를 밟고 올라가기는 너무 힘든 환경이거든요. 여러 가지를 봐도 투기밖에는 없습니다. 방법이. 근데 지금 상황에서 투기를 더 부채질하면 안 된다는 걸 아니까 벌써 환율 갑자기 올라가잖아요. 특별한 뭐 없이. 근데 전체의 속사를 보니까 환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건 누구나 알잖아요. 아, 이것 때문에 환율이 오르면 정말 심각한 건데. 그러니까 애초에 고름이 조금 이렇게 있을 때 터뜨렸으면 문제가 없었는데 이게 커지니까 이게 터뜨리기 아플 것 같고 힘들고 이런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럼 결국은 어떻게든 천천히 터지든 빼든 아프니까 터뜨리면 살살 조금씩 빼든 이게 연착륙이잖아요. 예. 이 과정이 어떻게 해야 될지가 정치 요인도 있는데 네. 정치 환경이 좀 불안정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부동산에 도움 안 되거든요. 그럼 같이 보셔야죠. 사실 저희 귀에도 슬슬슬 뭐 저축은행 뭐 연체율 많이 올라왔다 등등 심하게 올랐죠. 많이 수준이 아니라. 들으신 얘기들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저는 매일은 아니지만 자주 보는데 네. 저축은행들이 포화 가지고 있는 현장들 있잖아요. 네. 그 현장에서 뭐 정부가 지금 계속 1, 2년째 얘기하고 있는 그 구조 조정, 재구조화 거치면
지원을 해주겠다 이런 개념이 있었잖아요. 지금 4월부터 제가 알기로 규정을 바꿔가지고 금감원에서 공매 그 기간 우리 NPL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부실채권. 그 부동산 사업장도 NPL 사업장이 될 수가 있잖아요. PF 부실 현장. 그것들이 규정을 갖다 이번에 세팅을 해가지고요. 그러니까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현장들이 문제가 있거나 PF가 부실 기미가 있으면은 실사나 뭐 조사를 해가지고 바로바로 공매를 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잡아버렸어요. 그래서 저축은행들이 저축은행 후순위가 많잖아요. 후순위 트랜스이 많으니까 공매로 들어갔을 때는 당연히 손실이 확정이잖아요. 거의 1순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 저축은행이 포함된 현장들 중에서 저축은행 포션이 많다 할지라도 1순위 빼고 나면 1순위가 50% 가져가면 나머지 50% 찾아와야 되는데 20%밖에 못 가져오면 손실 터지잖아요. 그 현장도 이미 손실 확정이고 저축은행도 문제가 되면 중요한 건 뭐냐. 저축은행이 지원하던 현장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현장 지원 능력도 감소하잖아요. 연쇄적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4월부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좀 아까 말씀드렸던 새마을금고 현장조사 들어가기 시작하고 뭔가 이 그림이 이제 더 이상 부실을 좌시했다가는 나중에 크게 터지겠다라는 생각을 한 게 지금 정부 금융당국의 입장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뉴스에는 많이는 안 나와요. 근데 공교롭게 새마을금고 작년 뱅크런 뭐 사태 이후 막아놓고 막 가오다 뭐 100개 현장 조사하겠다 지정했다가 뉴스 없었다가 갑자기 요새 좀 불거진 게 몇 개 있거든요. 새마을금고 내에. 그게 터지니까 당장 4월 8일부터 자산 규모가 큰 지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 4개 현장 조사 들어간다는 거예요. 무슨 압수수색 느낌이잖아요. 불안해 보이는 거예요. 금감원이 보기에도. 그거와 저축은행 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제2금융권에 대해서 확실하게 공격적으로 부실이나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소리 없이 가라앉다가 같이 터지면 이게 난리가 나니까 정리를 해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어떤 다급함이 있는 것 같아요. 금융당국이. 뒤늦게라도. 그래서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가고 있고 대주단 있잖아요. 대주단에서도 이 얘기 여기서 말씀드린지 모르겠는데 보도에는 안 나오는데요. 대주단이 이렇게 모여서 서로 하면 살아날 것 같은 느낌을 줬잖아요. 실제로 살린 현장이 별로 없어요. 없고 그 중에서 또 저축은행 2군데가 2달 정도 됐습니다. 보도에는 안 나는데 이건 현장에서 제가 들은 얘기인데 2달 전에 저축은행 둘이 좋게 얘기하면 이렇게 자리를 고사했고 나쁘게 얘기하면 퇴출당했습니다. 대주단에서. 퇴출당했다는 얘기는 돈을 꿔주고도 퇴출당한 거잖아요. 망하란 얘기죠. 그러니까 당신들이 이제 관계된 현장들은 우리가 더 그냥 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대주단에 들어왔다는 건 돈을 꿔준 사람들 그룹에 속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이거 받아내 보자. 돈 빌려준 이 부동산 현장한테 우리 돈 잘 받아보자 했는데 이 사람 너는 좀 빠지고 이거잖아요. 그 중요한 건 그 저축은행들은 자기들 현장들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현장은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자금줄이 끊기겠죠. 그 와중에 저축은행이 지금 손실 나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터지진 않았잖아요, 아직.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중에 어떤 금감원하고 협의해가지고 여기 이거는 빨리 공매 처리해라는 어떤 압박이나 권유가 있으면 공매를 넣었더니 770건 중에 12건 계약되고 나머지 뻗잖아요. 그러면 손실이 더 늘어나잖아요. 다우닝해서 팔아야 되니까. 지금 이게 아주 심하게 뭐 펌핑 개념으로 얘기하면 폭풍전야고 제가 보는 관점에서 너무 심한데요. 말씀하신 그 다른 말씀으로 드리면 그냥 편하게 그냥 이건 뭐 그래봤자 그래도 우리 생명의 지장은 없잖아요. 대한민국 뭐 IMF도 겪었는데 그죠? 그 볼륨을 따져볼 때는 충분히 감내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건설사를 위하다 보니까 자꾸 그냥 뭐 여러 가지 다 챙기다 보니까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터질 때 아까 말씀드린 주택 소유자들이 뉴스에 그것들이 일시적으로 도배가 되기 시작할 때 과연 그 소유 심리, 앞으로 미래에 대한 심리 뭐 계산 다 하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인구 감소가 우리 시청자분한테 미리 말씀을 드리면 2032년 많이 안 남았잖아요. 8년 9년, 8년 남았네요. 제가 요새 방송을 좀 많이 안 나오고 요새 그쪽을 다시 한번 더 파고 있는데 그때가 좀 상당히 위험하더라고요.
뭐 2032년 되면 한국에 서울에 있는 초등학교는 제가 보기에는 3분의 1은 없어야 될 것 같은데요. 아, 그것도 조사하셨어요? 아니 그냥 통밥이 나오잖아요. 아, 그냥 느낌으로요? 아니 그 23만 명 나오니까 걔네들이 6학년 아, 되면 대충 계산하셔도. 그렇죠. 8년이면 지금 태어난 애가 8년 되면 6학년이 그렇죠. 초등학생이 되고 네, 맞아요. 예, 그렇게 되면은 계속 줄고 있었는데 그때부터는 1년 해가 갈수록 네, 초등학교가 맞아요. 폐교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저는 이제 이게 모든 데서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는 건데 네. 그것도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학부형이 준다는 얘기잖아요. 역으로 말하면 네. 집이 고마운 필요 없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주택시장에서 주요 이제 수급 요인이 혼인하는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출생률이 낮다라는 건 얘기는 들어왔지만 네.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잖아요. 아직은. 네. 근데 지금 말씀 올린 그 지점이 되면요. 분명히 뉴스가 도배할 겁니다. 선이 쉽게 말하면요. 우리가 이렇게 내려오다가 좀 꿈틀꿈틀 대다 뭐 돼지 쌍봉해 뭐 이런 때는 조금 더 낫잖아요. 얘기가. 그래서 추세선은 이렇게 비슷해요. 네. 근데 2032년을 제가 상관관계를 좀 계산해 봤어요. 그러니까 출생아 수가 나온 숫자하고 네. 결혼쌍의 숫자를 갖다가 시간을 갖다 30년의 상관계수도 한번 뽑아보고 네. 25세에 결혼한다는 게 옛날 얘기였잖아요. 네. 근데 논문들에는 25세가 많아요. 네. 그리고 40세 때가 됐을 때 결혼한 쌍들의 10년 차 부부의 어떤 데이터 이런 것들이 몇 개 있거든요. 네. 그걸 이제 이렇게 연결해 보니까 저는 이제 그 중에 하나 딱 셀렉트한 게 뭐냐면 30년을 잡고 요새 좀 결혼 늦으니까 30년 뒤에 혼인쌍을 갖다가 현재 추세. 네. 현재 추세가 어떻냐면 이거죠. 100만 명을 낳으면 우리가 7, 80년대는 한 거의 4.5에서 4. 그러니까 100만 명이 둘이 결혼하니까 50만 쌍인데 그중에 상한계수가 4로 줄어가지고 그러니까 80%인 거죠. 네. 100만 명이면 50만 쌍인데 40만 쌍 정도가 결혼했어요. 예전에. 네. 근데 지금 그 계수가 많이 줄어가지고 0.3이 떨어지더라고요. 최근 15년 사이를 보니까. 네. 그 얘기 뭐냐면 60만 명이 있으면 네. 그분들이 30살이 됐을 때 네. 결혼 쌍이 18만 쌍 나온다는 거예요. 네, 보통은 20만 쌍. 전원 결혼하면 30만 쌍이 나와야 되는데 60만 명 중에서 네, 그렇죠. 남녀 절반씩 맞아요. 했으면 이게 네. 벌써 감소폭이 크잖아요. 네. 그런데 그 뒤로 가면 이제 우리가 요새 20만 쌍 적어졌다 이러잖아요. 네. 근데 그동안의 기간에 비하면 이거는 15년, 20년 동안 이렇게 20만 쌍 내려온 건데 40만에서 네. 20만에서 10만으로 가는 데가 지금 7, 8년밖에 안 걸리는 거예요. 갑자기 매년 입주하고 신혼부부들이 10만 쌍으로 되는 시점이 그 지점이에요. 네. 2031, 2년이요. 네네. 10만 쌍이면요. 주택 공급량이 거기서 연결되거든요. 네. 우리 보통 1년 평균에 몇만 호 정도가 공급이 되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공급 능력은 50만 호인데 지금 그러니까? 적정 물량으로 35만 호를 잡고 있어요. 네네. 이거 주니까. 네. 근데 10만인데요, 이제. 그리고 35만 정도를 공급할 수 있다 건설 회사들이. 충분하죠. 50만 원도 할 수 있는데 1년에 35만 원이나 건설할 수 가능합니다. 있어요. 50만 원까지 했잖아요. 그건 옛날에. 네, 네네. 지금은 건설회사 정리된 상태인데도 35만 원 가볍게 공부하거든요. 40만 원은 1년에. 네. 근데 10만 쌍이 나오면 적정 물량이 예전에 우리가 30만, 35만이 됐지만 네. 그때부터 말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대한민국 집 적정 물량은 이제 15만 호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분위기 확 바뀌시는 게 그 타임이다. 네네. 근데 그러면 그 2, 3년 전부터 뉴스가 나올 거 아니에요. 저도 조금 스피킹을 할 거고. 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미 네. 조금 뭐 보유 자산이 많은 분들은 이런 얘기들을 뭐 조금 상위 계층에 계신 분들이 많이 가지고 계신다 그러면 VIP 센터나 PB 센터에서 요새 부동산 강좌를 많이 해요. 네. 정보를 들을 거 아니에요. 2030년에는 저도 알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거기도 알겠죠. 조사를 많이 하니까. 2030년, 35년 가면 이거 시장 상황이 이거 일본 얘기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네. 그렇다면 우리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약간 자산 포트폴리오 바꾸겠죠. 네. 그래서 지금 해외 많이 나가잖아요. 그런 걸 감안했을 때 지금 뭐 시장이 올라간다 내려간다 요 단기적인 이 부분에 집중하시다가는 자산 관리 어떤 효율성보다 10년 동안 올라왔고 앞으로 10년 뒤는 어떻게 될까를 같이 보시면 적정한 어떤 좀 네. 시점이 나타나실 거예요. 그걸 가지고 시장에 대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혹시 근데 이제 저축은행 이쪽 앞서 말씀하셨던 이 문제가 생기는 이런 것도 자산 가격이라는 게 지금은 매기가 없지만 가격이 떨어지면 매기는 생기는 거잖아요.
당연하죠. 땅값도 떨어지면 사실은 맞습니다. 저 가격에 건축하고 네, 맞습니다. 성공할 수 있을 거라는 건설회사들의 다시, 뭐 그렇죠, 상상이 그렇죠, 돌아갈 그렇죠. 것이고 한 대략 그러면은 그게 이제 그 한국은행에서 제시한 것은 30% 정도까지는 우리가 견딜 수 있지만 가격 30%의 가격 하락은 하이네가 네, 좀 뭐 견딜 수 있지만 네. 30% 이상으로 떨어지면 경착륙이기 때문에 이거는 무엇이든지 더 이상 안 떨어지도록 개입을 하는 게 맞겠다라는 톤으로도 한국은행이 계속 이렇게 슬쩍슬쩍 언급을 했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여기서 이제 30% 정도 가격이 떨어지면 아 이제는 다 온 거니까 그때부터는 된다 이렇게 봐도 이제 그때부터는 가격이 상승할 그때는 거다. 이제 시장상이 이렇게 되는 거죠. 완전한 지역적 선택적 차별화 시장이 되는 거죠. 똑같은 서울이라도 약간의 어떤 기반 시설이나 교육 시설이 다른 데보다 조금 비교 평가할 때 저평가되면 외면받을 수 있고 서울이라 할지라도 네. 서울도 시내하고 서울의 도심하고 약간의 외곽 중심지 중간 부분하고 가격이 편차가 심하잖아요. 네네. 가격 네. 보면은 네네. 서울의 외곽 부분에 있는 분들 그쪽들의 주택 가격이 광역시의 좀 도심지 가격 수준보다 예전엔 똑같은데 네. 더 내려가고 광역시는 또 광역시의 도심지는 더 받쳐주고 약간만 외곽으로 가면 가격 편차가 옛날보다 심해요, 갭이. 예. 그 얘기 뭐냐면 인구가 점점 줄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많이 내려가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타임이 한 번은 올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우리가 밟고 이렇게 좀 업되는 순간이 그 뒤부터가 이제 거기가 꼭지가 아닐까. 그게 이제 2032년과 요 사이에 중간에 벌어질 일이죠. 말씀 주신 상황이 시장이 제가 볼 때. 잠시 조정을 거치고 이렇게 됐을 때 더 다운되면 이게 시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일단 어떤 지표 라인이 밴드가 잡히잖아요. 네. 그때는 좀 시장이 움직일 것 같아요. 네. 움직이는데 막상 다시 가보니까 추가 수요가 붙어줘야 되는데 혼이 늘어나고 이게 안 받쳐주니까 어떻게 돼요? 서서히 이게 점점 약해지겠죠. 네. 그러다가 32년쯤에는 그게 이제 가시화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럼 그때는 완벽하게 되는 거죠. 서울에서도 핵심적인 모여분들은 거기 이제 추가 수요가 있으니까 항상 네. 그 부분들은 살아날 수 있고 계속 시장이 유지될 수 있지만 나머지 부분들의 약세는 두드러질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이 대체 효과가 생기잖아요. 네. 굳이 도심 그 가운데 살면서 이 비용을 투입을 했을 때 자산 가치의 어떤 상승폭이 작아진다고 가정을 하면 대체 효과를 누리면서 그 자산을 외국처럼 주식과 채권으로 움직이는 선진국형으로 우리도 가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볼 때. 그러면 부동산의 매력은 이제 속살이 드러나잖아요, 이제. 부동산이 왜 이렇게 심하게 오를 리가 없잖아요. 다 대출과 이런 것들을 움직인 거지 않습니까? 네. 말씀드린 공산품이라면 이렇게 오를 일이 없잖아요. 네. 제가 핸드폰 살 때 25년, 30년 전에도 200만 원이었는데 네. 지금 140만 원이면 화폐 가치가 떨어졌는데도 훨씬 좋은 핸드폰을 그러면 샀죠. 이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우리가 보이지 않는 기득권 세력이나 금융 세력들의 알고리즘이 투입돼 가지고 시장을 왜곡시키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속살이 드러나는 건 어느 순간이에요? 수요가 없으면 끝난 거죠. 근데 수요가 바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네. 느끼잖아요. 서서히. 그 느끼지 않으면 어느 딱 변곡점에서는 사람들의 의식이 확 바뀌게 되겠죠. 네. 그게 이제 뭐 일본식과 다른 일본의 약간 똑같은 형태가 아니라 일본의 패턴이지만 다른 형태의 모습으로 대한민국은 좀 나타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이 완전히 양극화가 극대화?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이제 도로나 이런 것들 잘 놓잖아요. 그걸 잘 논다 그러면 평준화 쪽으로 하지 않을까, 도리어. 지금 GTX가 뚫려서 20분이 오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은 강남 따라간다 이게 올라왔지만 네. 그러면 동탄에서 조금 떨어진 곳들은 가격차가 반값도 안 돼요. 너무 심해요. 네. 바로 여기가 22억 찍은 데면 바로 길 건너가 14억이에요. 동탄이? 네, 아이러니하죠. 동탄역 바로 사이가. 네. 이건 펌핑 거잖아요. 네. 그러면 얘가 키 맞추기를 할 때 그럼 강남을 갈 거 아니야. 22억이면 강남 들어오지 뭐 동탄에 있어요. 그렇죠. 그 말이 안 되는 가격이잖아요. 얘가 다운되면 그럼 역으로 보면 서울에 있는 분이 강남에 25억을 가더니 여기에 15억, 12억이면 간다? 근데 지금은 부동산이 많이 안 올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자산을 내 삶이나 점점 세대의 의식이 다른 주식 채권으로 활용하는 걸 공부할 또 환경이 좋아졌잖아요. 그런 변화가 지금 서서히 시작되고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부동산의 수요가 예전처럼 가수요. 지금 영끌이 마지막 세대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영끌이 지금 투입해가지고 유지가 됐잖아요. 네. 그 영끌 세대들 중에 60%는 지금
이거 아닌데라는 생각도 가질 거 아니에요. 한쪽에서는 남들 얘기 듣고 아니야 갈 거야 그러지만 네네. 10년 뒤 시장은 지금이랑 완전히 틀리다는 걸 알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서서히 시장에 스며들면 네. 정말 양극화되고 치밀해지니까 교통 환경이 좋은 곳들이 점점 시간이 가면 다우닝이 되면 도심이 버티겠어요? 같이 다우닝 되겠죠. 도쿄 시장이 지금 오른다고 하지만 네. 그 오른 게 지금 여기 갔다가 여기 왔다가 요건데 이거 자꾸 펌핑하는 것도 웃기는 거죠. 도쿄 아파트가 지금 뭐 20%막 15% 맨션이요. 네. 오른다고 하는데 그 가격 수준이 예전에 비하면 껌이거든요. 네. 화폐 가치랑 따지면. 네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전반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보면 조금 마음이 좀 여유로워지실 거예요. 제가 볼 때. 네. 근데 그 말씀하신 대로 저가 이제 부동산 이 대담을 시작하면서 그 관심이 이제 가졌어. 한번 이 동네는 어떨까 하고 이렇게 뒤적뒤적 해봤어요. 부동산 네네. 가격을. 근데 저는 이제 강화문에서 일하니까 예, 여기 서대문 쪽하고. 예, 광화문을 뒤적뒤적 해봤더니 여기 좀 가격이 세죠. 빠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여기는. 한 번은 있어요. 아니 최근 최근은 없죠. 작년 이후로 지금 뭐 유지하고 그 있습니다. 22년도에 가격이 빠진다고 네네. 하는데 그때 잠깐 그 아, 21년도 말 22년 맞아요, 초에 맞아요. 살짝 빠지다가 네. 다 올랐어요. 그건 이제 설명할 수 있어요. 네. 다른 데하고 좀 틀린 이유는. 네. 근데 말씀 마저 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그렇고 제가 이제 여기 이런 데는 괜찮네 했던 데는 진짜 하나도 안 빠지더라고 가격이. 네, 맞아요. 괜찮은 데는. 예, 괜찮은 데는 하나도 안 빠지고 네, 선호하는 데. 가격이 계속 유지되고 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여기 서울 여기 이제 제가 돌아다녀 보니까 직장 숫자는 엄청나게 많은데 그렇죠. 집이 몇 개 없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그럼 앞으로도 계속 고공행진하는 거 아닐까? 정확하십니다. 나중에 집값이 예를 들어 경기도권 어디에 반토막이 나도 여기는 그냥 유지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맞습니다. 생각도 들던데요. 제가 답변 드린 걸 답변해 주셨어요. 네, 이렇게 서대문, 광화문 이 지역은요. 네, 강남에 비하면 입지는 훨씬 더 뛰어난 부분이 많습니다. 네, 기반 시설 부분에서 뭐 코엑스라든지 운동장이나 이런 어떤 도로의 어떤 그 계획 도로가 아니다 보니까 예전부터 있던 전통 도로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불편함을 느낀 것 같았지만 네, 지금 와서 보니 나름 최선을 다해서 맞춰진 계획 도시거든요. 네. 구도심 그렇잖아요. 네. 자연적으로 맞춰가지고 네. 물론 밀집돼서 난개발도 가세가 돼 있지만 그럼 음. 역으로 그 난개발된 지역들은 개발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슬럼화돼가지고 사이사이에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게 다른 지역보다 많아요. 강남은 그게 없잖아요. 그렇죠. 다 똘똘하게 살만한 집이고 집 자체가 좀 오래된 것뿐이지 네네. 뭐 예전에 완전히 60, 70년대 공법으로 지은 집들은 없잖아요. 그냥 네모 반듯하죠 다. 모든 그렇죠. 게. 그런데 네. 이 말씀 주신 도심은 네, 어떤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 가지고 그런 슬럼화된 섹터들이 많아요. 그 얘기 네. 거꾸로 말하면 그 섹터들에 이미 주택이 들어왔어야 되는데 못 들어온 거잖아요. 그렇죠. 재개발을 못한 거죠. 네, 그러면 주택 수에 비해서 당연히 모자른데 거기다가 핵심 도심이니까 직장 수요나 모든 지금 그 얘기 기억나는데요. IMF 이후에 강남으로 그 외국계 그 부동산 펀드나 투자회사들이 다 사무실 냈다가요. 네. 95%가 일로 다 들어왔잖아요. 그렇습니까? 강남에 안 있고. 네. 그리고 다 이쪽에 있잖아요. 뭐 중부 정동 이쪽에 뭐 JP 모아부터 다 이쪽에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분들이 왜 여기 왔을까요? 상식적으로는 그냥 느낌상 왜 일로 왔지? 강남에 뭔가 있겠죠. 네. 근데 있어 보면은 좋아요. 그렇죠. 여기서 있어보고 강남에 있어보고 하면 비교가 되잖아요. 그럼요. 저는 양쪽을 다신 분들은 네. 여기를 초이스하는 거예요. 네. 그 수요가 늘어나죠. 음. 강남이라는 브랜드 명으로 갔었지만 네. 보니까 진짜 사회적 인프라가 많습니다. 이 근처에. 네 맞습니다. 진짜 많습니다. 이거 아시게 되면 네. 수요가 이렇게 느는 거잖아요. 자꾸 네네. 직장도 있고. 네.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이런 얘기가 드리기 좀 뭐하지만 앞으로 유지 수준이 아니라 네. 여기는 강남 수준을 넘을 수도 있다고 저는 봐요, 솔직히. 중장기적으로. 네. 여기서 좀만 이어지면 20분이면 용산이잖아요. 네. 용산공원이 생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것들을 전체 인프라하고 또 서울 도시기본계획에서 광화문에서 쭉 이어져가지고 역사의 그 길을 용산 이어져 쭉 가지 않습니까? 이게 큰 프로젝트가 앞으로 거의 50년 동안 이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중장기적으로 보면 저는 못 보겠지만 계속 이어지는 우리 수요들을 볼 때 네. 강남보다는 여기가 더 어떤 여러 가지 면에서 좋다고 판단하시는 분들이 많아질 거예요. 그럼 여기는 유지가 아니라 제가 볼 때 상승 여력이 있다. 네. 잠시 올라도 빠져도 치고 갈 거다고 저는 보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그 지금 이건 아주 장기적인 그 시계열로 말씀을 해주신 거니까. 네네. 그러니까 사실은 아주 2, 30년의 장기적인 시계열을 보면 예를 들어 인플레이션을 오롯이 다 반영하면서 가격을 상승시킬 지역은 결국 서울 핵심 코어일 맞습니다. 가능성이 네, 높다. 네. 강남, CBD, YBD, GBD잖아요. 그러니까 네. 지금 말씀 주신 강남 말고 광화문 일대 도심지역, 네. 그 여의도 일대 딱 네. 세 군데죠. 네. 이걸 가지고 외국계 투자회사든 뭐 대한민국의 그 빌딩 뭐 거래하는 어떤 컨설팅 회사든 딱 그 세 군데만 가지고 우리는 대한민국의 어떤 부동산 시장을 조금 예측하고 판단하고 해요. 근데 그 지역은 그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면 네. 아 여기에 한국의 어떤 부동산 측면에서는 핵심지라고 일단은 보는 거죠. 네네.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유지가 아니라 계속 또 수요가 늘어난다라면 중간중간에 경제가 또 발전할 때가 있을 거 아니야. 네. 그때 되면 좀 여력 있는 분들은 또 진입하려고 그러잖아요. 나가려는 분은 적고. 네. 그런 부분 현상은 그 세 지역은 좀 유지가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럼 마치 뉴욕의 센트럴 파크가 맞습니다. 우리는 네. 청와대가 센트럴 파크네요. 네, 맞습니다. 보니까 아 그렇게 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말씀하시는 네, 거 보니까 맞습니다. 그렇다면 말입니다. 제가 이제 어제 한강변을 강변북로에서 이제 차를 운전을 하다가 오른쪽을 딱 보니까 그 소위 말하는 최근에 신축했던 반포, 개포동 아, 네, 네, 네. 거기 아파트들이 엄청나게 이제 새로 계속 짓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있죠. 네, 네, 맞아요. 새로 짓고 있는 데도 올라오고 있고. 있죠. 네. 근데 저게 이제 저기 한 채에 50억이래. 이러면서. 근데 50억? 근데 그 옆에 덜 지어진 복도식 한 15층쯤 되는 것도 네, 네. 조만간 다시 올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반포 여기서부터 그 공간이 그렇게 쫙 되면 공급 물량이 엄청나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저보다 더 정확하셔가지고 제가 아니, 드릴 말씀은 아니, 정확하십니다. 네, 맞아요. 운전하고 가다 보니까 빈자리까지 다 하면 와 이거 공급 물량 그럼 저기 한 채당 다 50억이면 나중에 들어갈 사람이 있을까? 와, 그런 생각이 그렇게 아니 채수가 뭐 수천 채가 아니라 네. 수만 채잖아요. 수만 채 맞나요? 넘죠. 그러니까 수만 채가 되는데 50억 이상이 수만 채 이상이면 어느 임계점이 올 거다라고 보시면 예, 서울 시내에서 한 10만 명에서 20만 명은 원하는 가격에 비싼 아파트 들어가는 거 전혀 문제 안 될 것 같은 맞아요. 생각이 드는데 네. 그걸 이제 가구 단위로 짜게면 정확하십니다. 숫자 조금 네, 줄어들 맞습니다. 거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도 50억 저기도 50억 저기도 50억 지금은 여기만 50억이면 나 여기 살아 마치 나 마이바우 끌어 이런 개념인데 여기도 마이바우 저기도 마이바우 저기도 마이바우면 문득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저기에 다 50억 좀 뭔가 이상한 거죠.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쫙 50억이 되면 그러면 몇 블럭이 여쭤보면 그럼 그 50억이 수요가 받쳐주면 50억이 다 같이 100억을 가겠지만 네. 말씀하신 대로 안 받쳐주면 다 소진되면 조정이 오겠죠. 네. 그 가격에 대한 기준점은 이제 본인들이 다 책정하시겠지만 네. 정확하신 것 같아요. 그 상위 0.01% 네. 그 인구 계산하고 그 서울에만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방도 있잖아요. 그 네. 비율이 계산하면 나오거든요. 그렇게 해보시면 약간 오버슈팅 구간 들어가기 직전이라고 저도 보고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 그래서 존경스럽습니다. 그걸 벌써 다 파가. 그래서 저도 이게 어느 선인가 좀 계산을 하고 싶은데 좀 시간이 많이 투여돼가지고 제가 조금 한 6개월 1년 더 봐서 다음 시간에 나오면 혹시 나오면 그거 좀 말씀드릴게요. 현재 뭐 소득 수준을 따질 때 말씀 주신 그 인구는 이 정도가 나오고 데이터상 네. 지분 몇 개가 있고 네. 그러면 갭이 딱 나오잖아요. 네, 네, 네. 그냥 예측치죠. 네네네. 그런 걸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네. 아니, 너무 좋은 뭐 말씀. 사실은 뭐 50억 이상 지를 사람 뭐 10에서 한 30만 명 사이에서야 네. 뭐 50억 이상 집 사는 게 왜 어렵겠습니까? 그분들이야 뭐 여러모로 네, 뭐 아무나 살수 자산을 있죠. 만들었으니까 네, 네. 아무거나 살 수 있는데 한강 보이는 데는 그렇게 유지가 될 것 같은데 그 뒤편에 한강 안 보이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이 어제 지나가면서 드는 거예요. 저기인데 한강 안 보이는 하나 집하고 한강 보이는 집하고 가격 차가 엄청나게 좀 나중에. 한 20-30% 정도가 갭이 벌어. 지금은 비슷한데요. 네. 틈이 있어가지고 네. 보이는 조금만 가면 보이니까 그런데 나중에 이게 이제 서울시도 도시계획을 잘해야죠. 네. 조망 공간을 충분히 봐줘야 되는데 그래서 쭉 연결성이 있으면 이게 막히잖아요. 네. 다 막지는 않는다고 하는데 제가 네, 봐도 그래도 하여간 나가서 한강을 바라보는 어떤 시간의 비용이 더 많이 드는 약간 이면 블록들은 네. 가격 차이가 급격하게 날 수도 있다고 저도 보고 있거든요. 한 블록, 두 블록, 세 블록이. 지금은 네. 이 차이가 뭐 5%, 10% 수준이라면 네.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다 세워지면 네. 이게 거리와 상관없이 조망권에 대한 게 나타나잖아요. 선진국이 될수록. 네. 그러면 이게 가격 차가 심각이 아니라
크게 더 갭이 벌어질 것 같아요. 진짜 조금 똑같은 강남구인데 강강변에 있는 거하고 중간에 쭉 들어와가지고 뭐 아무것도 없는데 공원 하는 데면 거의 뭐 40% 차지 날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봐요, 개인적으로. 진짜로. 예. 그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우리 아파트 같은 동에서도 로얄층하고도 10% 차이 나고 앞동하고도 10%, 거기서도 단지에서도 20%가 차이 나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말씀 주신 내용을 더듬어 보시면 우리가 야 30-40%는 가볍게 날 수도 있겠구나. 지금 그 차이가 약하거든요. 그건 우리가 좀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은 이제 이 부동산의 관건은 4월달 선거 이후에 하반기 PEF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최근에 나왔던 뉴스 중에 하나가 PEF가 한 130조 되는데 관련해서 정부가 자금을 기존에 한 25조인가에서 7조인가 더 늘려서 총액으로는 85조까지 투입할 용무가 있다 이렇게 가이드 로드맵은 잡아놨어요. 총액으로 따지면 85조요? 네, 살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다시 회수하는 개념인데 스텝 바이 스텝으로 다 짜놨는데 이제 해나가는 중이잖아요. 근데 지금 브레이크들이 벌써 걸렸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최근 뉴스에 금감원장 그쪽 보도발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빨리 본인들이 매각을 갖다 과감하게 할인해서 분양하고 우리가 말씀 나누는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다라는 옵션이 붙어요. 안 하면 안 해줄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정부의 재정도 아시는 바와 같이 뭐 순수하게 국민 세금으로 투입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채권의 형태를 취하던 여러 가지 좀 쉽지 않은 그런 허들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부도 이 선에서 시장이 심리가 살아나서 받쳐주길 바라는 약간의 좀 애매모호한 스탠스가 유지한 게 지금 이거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확실하게 MB 때처럼 확실하게 끊어지면 몇 년 동안 정리가 되고 다시 가잖아요. 그 시간을 지금 2년째 허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PF 문제가 해결된다 하더라도 나타나지 않은 골문 상태라고 봐요. 시장에 힘을 못 받죠. 골문들 아픈데 잘 뛰겠어요? 충격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볼 때는 제가 볼 때 차라리 근데 정부가 또 능력이 조그만 것들이 터졌을 때 태영권을 보시면 아시잖아요. 태영한테 강력한 구조조정을 요구하고 SBS도 팔 정도의 의지를 요구하지만 자꾸 회사 입장은 그렇지는 않잖아요. 회사는 손해는 안 보려고 그랬죠. 손해 안 보려고 그랬죠. 아주. 그럼 그 갭에서 태결되려면 뻔한 거 아니에요. 손해 보고 정리가 됐든. 그래야 정부는 지원하겠다는 거고. 여기서 트러블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럼 태영 정도가 이 정도면 나머지 그거보다 등급이 약하거나 규모가 작은 데들은 버티기가 더 힘들 거 아니에요. 당연히. 요구 조건도 힘들 거고. 그럼 손실 확정액이 커질 거고. 말씀 나눴던 저축은행 이런 데 금융기관이 약간 부실 이어지는 게 몇 개 나올 수 있고. 그래서 정부도 머리 아픈 거예요. 이게 여기까지 도와주는데 이것까지 도와주면 더 터질 것 같고. 안 도와주면 뉴스가 나올 것 같고. 그럼 선택을 하나잖아요. 정리해야 되잖아요. 로드맵을. 근데 지금 아직까지도 100% 투명하게 안 발표하잖아요. MB 때처럼. LH가 매입한다는 얘기 또 던져놨어요. 최근에. 돈 투입해가지고 3조 뭐 더 해가지고. 그 LH 부채 덩어리인데. 무슨 3조를 더해서 다른 건설사가 왜 더 없습니까 지금. 그것도 안 맞잖아요. 현장 지금 빨리 분양해가지고 3기 신도시 분양해서 토지 매각 때문에 들여와서 건설 운영을 하는 쪽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온 지금 페이스 자체가 그러니까 우왕좌왕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솔직히. 냉정하게 볼 때 우왕좌왕인 것 같아요. 건설사들을 어떻게 정리할지 뭐 할지 가이드 매입을 할 때 얼마 전에 매입하겠다 이런 가이드들이 명확하게 없고 단지 매각 상각 처리하는 저축은행이나 그 현장들의 토지 가격을 갖다가 60% 선에 매입하겠다만 정해놨어요. 그 토지 가격을 60% 낮춰 샀다는 거는 이미 손실 났잖아요. 그 현장은 다음에 사업한 사람이 그걸 샀을 때 그걸 가지고 또 시뮬레이션을 너무 잘못 돌린 게요. 이게 금감원이 좀 문제 있는 것 같아요. LH하고 이쪽도 국토부하고도. 현재 분양가가 100원이라서 미분양이 터졌어요. 터져서 지금 진도가 안 나가요. 근데 이거를 그럼 토지가격을 낮추겠다는 거예요. 낮춰서 60%에 매입을 하고 건축비가 상승했잖아요. 그 부분을 넣고 인건비 상승하고 이런 걸 계산해가지고 나온 시뮬레이션이 뭐냐면 98%에 분양하는 거예요. 현재가에? 네. 현재도 사업이 분양이 안 되는데 98%를 하겠다는 게 의미가 있나요? 자기네는 이제 60%에 사가지고. 네. 그럼 그 60%에 사는 회사만 이득인 것 같지만 이것도 분양이 안 된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 정부 자금을 지원하겠다는 거예요. 땅값을 60% 사는. 싸게 사고. 싸게. 그 PF가 문제가 된 PF의 땅을
60% 가격에 사고. 사는 거를 정부가 사는 것도 아니라 그걸 사는 회사가 있으면 정부가 지원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알고리즘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 심각하게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부 뜻대로 안 갈 거거든요. 시장이. 말씀드린 대로 공매 770개 붙였는데 12개 시장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변수가 등장할 수도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PF 문제는 저는 빨리 터져야 국가 경제의 미래를 볼 때도 도움이 될 것 같고 계속 끌고 간다고 이거 해결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PF 문제가 정리가 안 되면 손흥민이 발목이 상태가 안 좋은데 그거 계속 내보내면 그게 잘 뛰나요? 못 뛰잖아요. 치료를 해야죠.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런 거 보시고 나서 시장에 조금 텀을 가지시고 여유 있게 보시면서 접하시는 게 제일 합리적인 어떤 선택의 구간인 게 요즘 시기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다주택 취득세 뭐 중과를 없애준다거나 한시적으로라도 그런 카드를 쓰면은 다시 부동산 가격을 올릴 수 있지 않을까요? 약합니다. 예전보다. 약한 이유는 뭐냐면 부동산 가격이 지금 조정을 안 받았잖아요. 받은 상태에서 써야지 효과가 있잖아요. 그게 뭐라고 표현할까요? 다리가 인대가 다쳤는데 어느 정도 나았을 때 재활치료를 해야지. 낫지도 않은데 재활치료가 먹힙니까? 안 먹히잖아요. 선에 먼저 선행될 게 있어야 돼요. 그 부분이 저는 가격 조정이라고 봐요. 더 약간 해서 우리가 이거 너무 빨리 내려간다. 이거 다 같이 국민들이 느낄 때 야 이거 너무 내려오는 거야. 이 수준일 때 그때는 심리를 막아주기 위해서 투자자들한테 제안을 해주면 투자자들이 자기 자산을 투입해서 공익적으로 경제 시스템에 대해서 안정성을 유지하는 공익적인 역할을 하잖아요. 그때 세제 혜택을 주는 어떤 아주 이게 세상의 이치가 정상적이잖아요. 합리적이고 어려울 때 도와줬으니까 그만큼 혜택 주고 근데 그런 차원이 아니라 어려운 게 아니라 잘 살고 있는데 혜택을 줘요? 이 좋은 가격에? 그것도 이상한 거고 그러면 이 높은 가격에 그 받는 사람들이 받았을 때 어떤 혜택이 있는가를 보겠죠. 주택 가격이 내려갈 거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뭐 자산이 묶이잖아요.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러면 안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요번에 일부분은 풀었잖아요. 그 효과가 없어요. 그런 것처럼 좀 완벽하게 이렇게 타임이 맞아야 되는 거죠. 배고플 때 밥을 먹어야지. 배가 이렇게 부른데 거기다 대고 진서처럼 안 먹히잖아요. 지금 약간 좀 그런 타임. 거기에 핵심 키워드가 현재 주택가격 수준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가격 수준이 어느 정도 조정 구간에 들어가고 그때 이것이 시스템 리스크로 이전될 기미가 보일 때 투입되면 이게 탁 좋게 정말 국민도 좋고 나라도 좋고 그분들도 좋은데 지금은 그 타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거를 정부가 잘 초이스했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저희 이제 2달에 한 번씩 나오셔서 시장 상황들을 분석을 해주시고 이렇게 얘기해 주시긴 했는데 만약에 4월 총선 끝나고 나서 PF 문제가 조금 빠르게 돌아가면 2달 안이라도 좀 빨리 나와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언제든지 뭐 달려와야죠. 우리 각도기님은 뵈러 와야죠. 시청자분들한테 빨리 정보를 알려드려야죠. 시장 대처하시려면.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 아주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재미난 시간이었고 중장기적으로 이 투자의 상식 수준에서 부동산을 바라볼 수 있었던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고 이런 거구나. 뭐 이런 논리가 있고 저런 논리가 있고 많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게 제 입장에서 굉장히 상식선으로 잘 맞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지켜봐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아마 이런 기조적인 흐름 속에서 다른 여러 가지가 가미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저희 시청자분들께 끝으로 해주시고 싶으신 우리 각도기 식구분들 항상 일단 각도기님이 일단 인품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이 사람 사는 게 그렇잖아요. 합리적이고 좀 뭐라 그럴까요? 순리적으로 그리고 자본주의도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고 근데 이게 너무 과도하게 투기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피해자가 생기고 이득을 보는 이들은 소수이고 이런 것들은 사실 좋은 현상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도 뭐 계속 드리고 싶은 말씀이 우리 시청자분들도 자본주의 시대는 투자라는 건 필수잖아요. 주식, 채권, 부동산 기본적인 게 있고 이 어떤 합리적인, 순리적인 개념을 우리가 지금 받아들일 때가 됐는데 아직도 부동산에 올인하고 있잖아요. 이제는 제가 여러 가지 데이터를 보니까 이 주식 채권의 어떤 비중이 늘어나야 저는 그쪽은 잘 모르는데도 그게 이제 보입니다. 부동산 시장에 약간
과부하가 걸린 게 그거 참조하셔가지고 저도 최대한 제가 아는 뭐 조사하고 공부한 내용을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말씀드릴 텐데 여러분들도 우리 각도정 기님 이 방송 보시면서 그런 어떤 자산 관리 이런 것들 잘 해나가시면 뭐 행복한 뭐 인생이 될 거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우리 한문도 교수님과 함께한 투자 인사이트 시간 굉장히 풍성한 시간이었고요. 좋으셨다면 좋아요야 댓글 이런 것들 많이 달아주셨으면 좋겠고 주변의 분들에게도 많이 이 내용들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우리 한문도 교수님 감사드리고 네. 긴 시간 함께해 주신 시청자분들께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